퀘베클리 테페. 천천히 말해보세요. 음절들을 느껴보세요. 이 이름은 튀르키예어로 불룩한 배언덕을 의미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고고학 유적지가 될 수도 있는 곳에 대한 겸손한 이름입니다. 발견된 것 때문이 아님, 이 발견이 무엇을 허락하지 않는가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적지 자체가 아닌 그 가장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결코 닿지 않는 곳입니다. 투어 가이드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는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감탄할 만한 완성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각된 석주도 없습니다. 원형 구역도 없습니다. 하늘을 향해 세워진 돌도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은 바위입니다. 정확히 바위는 아닙니다. 그것은 기둥입니다. 조각되던 바위에서 결코 분리되지 않은 T자형 석회암 거석입니다. 그 기둥은 언덕의 남쪽 고원지대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길이는 대략 9m에 이릅니다. 대략 3층 건물의 높이와 같습니다. 옆으로 누워 있으며 자신을 만든 땅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무게를 40톤에서 50톤 사이로 추정합니다. 작업은 중단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완성된 기념물들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조각들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땅에서 결코 나오지 못한 하나의 석주에서 시작합니다. 미완성된 그 기둥은 이 유적지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장소를 누가 지었는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기반함에서 50톤의 돌을 조각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이 작업을 해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또는 작업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나 그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양의 부싯돌 도구가 필요합니다. 계획도 필요합니다. 석회암이 어떻게 부러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나무빔이 얼마나 많은 지렛대 힘을 견딜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9m에 달하는 이 불규칙한 바위 표면을 어떻게 평평하게 유지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각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지켜보거나 음식을 공급하거나 조직하거나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퀘베클리 테페에 대한 주류 학설은 수렵 채집인들이 이곳을 건설했다고 말합니다. 이 학설은 교과서와 박물관 안내판에 실려 있습니다. 그들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동물을 기르지 않으며 영구적인 정착지를 유지하지 않는 이동 집단이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종교 의식을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석기 도구로 이 비범한 석주들을 조각했습니다. 정확한 기하학적 배열로 세운 다음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떠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름의 아름다움을 지닙니다. 일종의 낭만입니다. 하지만 그 돌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채석장에 서서 미완성된 석주를 바라보세요. 연구자들이 계산했던 수학적 수치를 따져보세요. 퀘베클리 테페의 기념비적인 구역들을 건설하려면 수백 명의 노동자들을 수년간, 어쩌면 수십 년간 조직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굴한 구역만을 포함합니다. 이는 전체 유적의 대략 10%에 해당합니다. 채석 전문가와 운송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기하학을 충분히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시기에 지어진 여러 구역에 걸쳐 일관된 건축 양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들의 일은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각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목민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목민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 유적지는 1963년에 시카고 대학교와 이스탄불 대학교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조사팀은 이곳을 중세 묘지로 기록하고 지나쳤습니다. 흙에서 튀어나온 돌들은 너무나 규칙적이고 너무 크며 너무 잘 가공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지식 체계로는 그들이 보고 있던 것을 분류할 범주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농업 이전 기념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록되었지만 곧 잊혔습니다. 31해가 흘렀습니다. 클라우스 슈미트는 1994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독일 고고학 연구소 소속의 독일 고고학자였습니다. 그는 튀르키예 남동부의 다른 유적지들에서 비슷한 틸이, 자형 돌들을 보았고 그 형태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이듬해에 발굴 허가와 팀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구역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슈미트는 이곳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2014년 7월 60세의 나이로 활발한 발굴 시즌 중에 유적지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것의 전체 규모를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망 후 완료된 지구물리학 조사는 이 언덕에 최소한 20개의 대형 구역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대략 10%가 발굴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나머지를 제대로 발굴하려면 1세기 반이 더 걸릴 것으로 추정합니다. 미완성된 석주는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기반암에 연결된 채로 말입니다. 여전히 설명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알려진 것의 가장자리에서 말입니다. 12,000년 전 누군가 옮기려다 결국 그러지 못한 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수렵 채집인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의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사냥감을 따라 계절을 추적하며 필요한 것을 운반하는 소규모 무리가 풍경을 가로지르는 모습입니다. 당장의 필요와 계절적 풍요에 따라 조직된 삶입니다. 관리자도 전문가도 경험과 연령의 기본적인 구분을 넘어선 고정된 분업도 없는 삶입니다. 모두가 대부분의 일을 하고 어느 누구도 한 가지 일만 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은 실제였습니다. 그것은 인류 선사시대의 대부분에 걸쳐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퇴보하거나 원시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조건에 적합한 다른 종류의 사회 조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괭베클리 테페를 건설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연구자인 피터 터치는 고고학적 증거에 대해 이렇게 떴습니다. 기념물을 건설하려면 수백 명의 노동자와 장인들이 함께 일해야 했습니다. 이는 지원하는 사회가 최소한 수천 명에 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말입니다. 단순한 무리가 아닙니다. 계절적인 모임도 아닙니다. 나무 도구와 밧줄 그리고 인력을 사용하여 50톤의 돌을 고원지대 너머로 옮길 수 있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인구 집단이었습니다.
독일 고고학 연구소 자체의 유적 중요성에 대한 공식 요약문은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합니다. 그 연구소는 기념비적인 구역들을 건설하기 위해 일정한 정도의 분업이 필요했다고 언급합니다. 또한 서로 다른 집단 간의 협력, 그리고 이 작업에 조직화 조정도 필요했습니다. 이 표현은 신중합니다. 외교적입니다. 하지만 매우 구체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렵 채집, 사회 조직의 표준 모델로는 이 언덕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물 관리국 소속 연구원인 길 하클레이는 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캠브리지 고고학 저널에 실렸으며 구역들의 기하학적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산 분석을 사용하여 그는 자신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건축자들은 여러 구역에 걸쳐 일관된 기하학적 양식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느슨하게 반복되는 비슷한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기본 비례 체계였습니다. 이 체계는 이자 정확하게 구현되었습니다. 다른 시기에 그리고 다른 계절이나 다른 해에 일했던 다른 집단들이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조물들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이 양식은 전수되고 가르쳐졌습니다. 시간과 인력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 과정의 모습입니다. 훈련 시스템 말입니다. 길드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능적인 조직과 같습니다. 유목민 무리에게는 건축 길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당혹스러울 정도로 직접적인 더 간단한 문제입니다. 퀘베클리 테페에서 가장 큰 T 자형 석주들은 5m 반 높이입니다. 각각 10톤에서 20톤 사이에 무게가 나갑니다. 바퀴 없이, 금속 도구 없이, 사역 동물 없이 10톤의 돌을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무 썰매, 밧줄, 흙 경사로, 그리고 조직적인 인력을 사용하는 기록된 전통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수의 숙련된 인력이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양의 음식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인력의 절반이 가젤대를 따라 이동했다면 20톤의 돌을 운반할 수 없습니다. 인력이 1년 중 8달 동안 흩어진다면 10년간의 건설 기간 동안 일관된 기하학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퀘베클리 테페의 물류는 수렵 채집인이라는 명칭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상 암시했던 것을 요구합니다. 정확히 부유함이 아닙니다. 정확히 도시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존재입니다. 인력의 연속성입니다. 어떤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곳에 존재했던 인구 집단입니다. 학자들은 이에 대해 신중했습니다. 당연히 신중했습니다. 정주라는 단어는 고고학 문헌에서 그 자체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농업, 도자기, 그리고 퀘베클리 테페의 물질적 기록이 보여주지 않는 일련의 발전을 암시합니다. 아무도 이곳이 도시였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이 조직적인 밭에서 밀을 경작했다고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미완성된 석주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옮겨지고 세워지고 조각된 것의 규모 또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명칭인 수렵 채집인은 아마도 이곳에 존재했던 것에 비해 항상 너무 작았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수천 개의 석기 도구들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퀘베클리 테페 발굴 작업은
당연히 극적인 요소에 집중했습니다. T자형 기둥들, 유적지, 동물 조각상들, 그리고 기하학적인 형태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교과서를 다시 쓰게 한 요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유적지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잡지 사진과 다큐멘터리에도 등장했습니다. 맷돌은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맷돌은 기능적이었습니다. 달고 매끄러워졌으며 평범했습니다. 맷돌은 분류되어 한쪽에 놓였습니다. 2016년 독일 고고학 연구소의 고고학자 라우라 디트리는 맷돌을 제대로 살펴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팀은 수천 개의 이 도구들을 분석했습니다. 여기에는 석기절구, 갈돌, 그리고 손 절굿공이가 포함됩니다. 그들은 사용 흔적 연구, 현미경 분석, 실험 고고학을 결합하여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돌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닳았는지 연구했습니다. 홈과 표면에 어떤 잔여물이 남아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 마모 패턴을 형성했는지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맷돌과 함께 발견된 수백 개의 석기 용기에서 화학적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2019년 플로스 1에 발표된 결과는 미묘하지 않았습니다. 이 돌들은 야생 곡물과 콩과 식물을 매우 거대한 규모로 가공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용기의 잔여물은 요리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개별 식사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의 매일 먹을 빵도 아니었습니다. 암시된 양과 작업 공간의 분포는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인력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양의 음식이 생산되었습니다. 디트리 팀은 이 증거를 조직적인 작업 연애로 해석했습니다. 활동은 계절에 따라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누군가를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공사가 다 계속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데이터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물뼈였습니다. 수만 개의 뼈가 유적지 전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가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들소, 멧돼지, 붉은 사슴, 두루미도 있었습니다. 뺐다. 뼈에는 도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개별 사냥꾼들의 흩어진 잔해가 아니었습니다. 양과 가공 패턴은 조직적인 대규모 사냥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계획, 그루소토송, 그리고 언제 어디를 공격할지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디트리의 관점에서 이 유적지는 즉시 소비를 위한 식량 생산 센터였습니다. 대규모 저장 시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소비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사냥을 조직했습니다. 누군가는 곡물 수집을 조정했습니다. 누군가는 유적지 건설과 기둥 채석을 감독했습니다. 동시에 수백 명의 작업자를 위한 식량 물류도 관리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자발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조정을 역할로 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조각가들이 아닙니다. 사냥꾼들도 아닙니다. 조정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분업이었습니다. 실제적인 분업이었습니다. 기능적이고 지속적이었습니다. 맷돌은 20년 동안 창고에 보관되었습니다. 맷돌은 중요하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맷돌은 더 단순한 삶의 잔해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마모된 방식과 맷돌이 닿았던 것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을 때 단순한 삶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행정과 더 닮은 것이었습니다.
항상 존재했던 것을 발견하는 데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돌들은 첫 번째 발굴 시즌부터 존재했습니다. 돌들은 기록되었고 분류되었으며 보관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연구자들이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유적지에 대한 분류는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유목 수렵 채집민들의 계절별 의례 중심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류와 모순되는 도구들은 상자 안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구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우라 디트리히는 그 상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들이 다시 그녀를 보았습니다. 클라우스 슈미트는 유적지에서의 초기 작업에서 특정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퀘베클리 태페의 건축자들이 영구적으로 살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수원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덕 꼭대기에는 샘이 없었습니다. 고원에는 계절성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강도, 대수층도, 우물도 없었습니다. 물 없이는 영구적인 거주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유적지를 지은 사람들은 유목 방문객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왔고 건축했으며 떠났습니다. 이 유적지는 신성한 목적지였지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장은 수백 편의 후속 논문, 보고서, 그리고 다큐멘터리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이 주장은 유적지의 정설적인 이미지를 만드는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떠돌이 건축자들이 산에 모여 신들을 섬기고 다시 자하연으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고원에는 조각된 석조 수조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 이상이었습니다. 빗물 수확을 위한 석조조 수조들이 유적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자연적인 지형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건축적 특징입니다. 누군가가 그것들을 잘라냈습니다. 누군가는 비가 이 고원에 내리고 포획되어 보관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수조들이 완전히 기록되었을 때 슈미트의 기본적인 주장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장은 이미 다른 방향에서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토론토 대학교의 고고학자 에드워드 베닝이 2011년에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커런트 인류학에 실린 도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은 유적지에 대한 정통적인 해석에 조용하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베닝은 개방형, 지붕 없는 유적지로 불리던 것에 물리적 증거를 조사했습니다. 그는 구조적 특징, 기둥 구멍, 기둥 배열, 그리고 공간의 건축적 논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적지들이 거의 확실하게 지붕이 덮여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지붕이 덮여 있었다면 그것들은 건물들이었습니다. 계절적으로 방문하는 개방된 의례 마당이 아니었습니다. 날씨로부터 보호되는 내부 공간을 갖춘 건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절과 여러 해에 걸쳐 사용한 건물들이었습니다. 베닝은 그의 주장을 2023년 오픈 고고학 논문에서 다시 다루었습니다. 이는 그의 초기 비판 이후 10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지붕의 증거와 유적지의 거주 인구에 대한 증거가 학계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목민들이 개방된 언덕 꼭대기 성지에 도착했다가 다시 떠나는 단순하고 깨끗한 이미지는 이제 증거만으로는 옹호하기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증거가 보여준 것은 더 지저분했습니다. 더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웠습니다. 주거 흔적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음식 준비를 위한 작업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공간들은 주변 테라스의 원형 건물들을 중심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지속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나타내는 석기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 시즌을 위해 방문하는 인력의 활동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조들이 있었고 건조한 달 동안 물을 모으고 보관했습니다. 이 유적지는 점점 더 사람들이 살았던 곳처럼 보입니다. 반드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농업 마을도 아니었습니다. 그 중간이거나 둘 다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것이었습니다. 스빗 수세기 동안 지속된 거주지였습니다. 이곳은 건설과 의뢰라는 공동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자체적인 내부 경제와 사회적 계층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터키 남동부의 언덕, 꼭대기 돌에 표현되었습니다. 슈미트의 사원이 먼저 도시가 나중에 라는 주장은 여전히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의 통찰력은 여전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베클리 테페 건설의 조직적 요구가 농업과 정착 생활의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기반했던 이분법은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원대 정착지, 성스러운 장소대 집이라는 구분은 맞지 않았습니다. 수조들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수조들이 약화시킨 주장은 한 세대의 해석을 형성했습니다. D. 구역에는 연구자들이 독수리 돌이라고 부르는 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돌의 정식 명칭은 43번째 기둥입니다. 이 기둥은 해당 구역의 북서쪽에 서 있습니다. 두 개의 더 큰 중앙 거석 주위에는 12개의 기둥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대략 5m입니다. 기둥의 상단은 특징적인 T자 모양입니다. 연구자들은 넓은 수평 횡목을 양식화된 사람의 머리와 어깨로 널리 해석합니다. 기둥의 몸통은 그 아래 신체를 나타냅니다. 일부 기둥에는 옆면에 새겨진 팔과 벨트, 그리고 의복으로 보이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T자 모양의 기둥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조상일 것입니다. 혹은 신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중간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구분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에서 말입니다. 43번째 기둥의 서쪽 면은 얕은 도들 새김 조각으로 덮여 있습니다. 상단에는 3마리의 큰 독수리가 있습니다. 가운데 독수리는 날개를 바짝 펼치고 있습니다. 날개 아래에는 원반이 있습니다. 태양이나 잘림머리 혹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전환을 상징하는 우주적 상징으로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독수리 아래에는 전갈이 있습니다. 아이벡스도 있습니다. 추상적인 표식들이 일련으로 나타납니다. 고대 괸베클리 테페의 여러 기둥과 다른 타슈 테펠러 유적지에서 보이는 H기호와 V기호들입니다. 그리고 조각된 면의 오른쪽 아래 구석에는 작은 사람 형상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없습니다. 그 형상은 얕은 도들 새김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면 작고 틀림없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 팔은 들어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몸통은 온전합니다. 목은 아무것도 없이 끝납니다. 2017년에 줄리아 그레스키, 줄리안 헬름, 리 클레어 연구원들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독일 고고학 연구소 소속입니다.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지에 실린
이 논문은 이 조각을 매우 특정한 맥락에 놓았습니다. 그들은 괸베클리 테페 구역 내부와 주변의 매립층에서 발견된 세 개의 사람 두개골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두개골 모두 인공적인 변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형은 세계의 다른 어떤 신석기 유적지에서도 기록된 적이 없었습니다. 두개골의 깊은 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개골 상단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 경우에서는 끈을 끼어 두개골을 매달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한 두개골의 표면은 황토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황토는 여러 문화권에서 죽음 의식과 변형과 관련된 붉은 안료입니다. 조각들은 정교하고 대칭적이었습니다. 세 개의 표본에 걸쳐 충분한 일관성을 가지고 반복되어 즉흥적인 것이 아닌 확립된 관습을 시사했습니다. 괸베클리 테페에는 매장된 유해가 없었습니다. 온전한 매장 유해는 이 유적지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뼈는 매립층에서 발견됩니다. 이는 조각나 있고 이 퇴적물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매장이라기보다는 처리의 흔적입니다. 이는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의 다른 선토기, 신석기 유적지에서 인식하는 패턴과 일치합니다. 즉 2차 매장 의식입니다. 여기선 사후에 시신을 처리하고 뼈를 분배하거나 전시했으며 두개골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괸베클리 테페에서 발견된 조각된 두개골들은 전시되었습니다. 아마도 나무 틀이나 기둥 자체에 매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조상이나 적의 두개골일 수 있습니다. 혹은 생전의 지위가 사후에 특별한 대우를 요구했던 개인의 두개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논문은 이 점에 대해 신중하며 이는 당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돌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독수리들은 원반을 운반합니다. 머리 없는 형상은 그들 아래 서 있습니다. 매립층의 두개골에는 정수리에 뚫린 구멍이 있습니다. 이는 밧줄 크기에 맞게 제작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 사이에는 일관된 의례적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는 완전히 발전하고 완전히 실행되었으며 12,000년 전 시리아 국경 위에 있는 석회암 언덕에서 작동했습니다. 많은 고대 근동 전통에서 독수리는 발골의 매개자입니다. 그들은 살을 벗겨냅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깁니다. 터키 중부의 후기 신석기 유적지인 찰카탈 회위크에서는 그림들이 독수리가 머리 없는 사람 시체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발골 의식으로 해석됩니다. 새들이 뼈를 청소하도록 죽은 자를 노출하는 관습은 넓은 지리적 범위와 깊은 선사시대에 걸쳐 고고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3번째 기둥을 조각한 사람들은 독수리가 죽은 자에게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패널 하단의 형상은 우연이나 여백의 낙서가 아닙니다. 이는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잘 알려지고 실행되었으며 신학적으로 일관된 신념 체계의 참여자입니다. 계절 의식을 위해 지나가는 유목민들은 정교한 두개골 변형 관습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5m 높이의 돌 기둥에 신학적 프로그램을 새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개골을 충분히 오랫동안 보관하여 구멍을 뚫고 매달고 안료로 처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세한 신학은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안정적인 공동체 말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걸쳐 같은 장소에서 만나고 그 관습을 전수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비와 바람, 긴 겨울의 침묵 속에서도 그들의 유물과 조각, 매달린 두개골과 조각된 기둥들을 유지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43번째 기둥 안의 세계입니다. 임시 정류장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집이며 산 자들에 의해 아주 오랫동안 유지된 곳입니다. 여기 대중적인 설명에서 종종 빠지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괸베클리 테페의 구역들은 동시에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이 유적지에는 여러 건설 단계가 있습니다. 43번째 기둥이 서 있는 D 구역은 가장 초기의 것 중 하나입니다. 이는 대략 기원전 9500년에서 9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른 구역들은 나중에 건설되었으며 일부는 수백 년의 시차를 둡니다. 후기 구역의 건설자들은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초기 구역의 건설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젊었거나 그들의 자녀의 자녀였거나 다른 곳에서 와서 그 전통을 배운 집단들이었습니다. 다른 손길, 다른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길 항라이의 전산 분석은 모든 구역에서 동일한 기하학적 모듈을 발견했습니다. 동일한 비례 시스템이었습니다. 중앙 기둥 쌍과 주변 구역 벽 사이에 동일한 공간 관계도 있었습니다. 동일한 근본적인 논리가 수십 년 또는 수세기 동안 건설된 구조물들을 통해 계속해서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유사성이 아닙니다. 대체로 유사한 형태의 돌원들은 많은 문화와 여러 시대에 걸쳐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와 같지는 않습니다. 항라이가 발견한 것은 전승을 필요로 하는 정밀함입니다. 기억 속에 또는 물리적 표준으로 유지된 측정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특정 길이의 막대나 특정 매듭의 밧줄 같은 것입니다. 이는 한 건설자 집단에서 다음 집단으로 전달되며 시간이 지나도 충실도를 유지했습니다. 건축은 항상 지식 전달의 한 형태였습니다. 유럽의 중세 대성당들은 여러 세대의 노동자들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숙련된 석공들은 그들의 기하학적 비법을 형제적 전통을 통해 전수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그 일부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고딕 양식 본당의 기하학은 각 새로운 건축 현장에서 재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르쳐졌습니다. 괸베클리 테페에서는 무언가가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이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충분한 엄격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이상 간격으로 지어진 구조물들에서도 측정값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모듈의 관리자여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다음 세대의 건설자들을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작업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승의 사슬은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가뭄, 분쟁, 인구 이동 등 중간에 발생한 어떤 혼란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제도적인 지식입니다. 떠도는 무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는 한 기관의 지식입니다. 건축사학자들은 측량을 보관하고 전달하는 사람에 대한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장인 건축가입니다. 이 칭호는 기술적 능력 이상의 것을 암시합니다. 권위를 암시합니다. 공동체 사회 질서 내에서 인정받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만약 괸베클리 테페에 장인 건축가가 있었다면, 그리고 기하학은 여러 세대에 걸쳐 그러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면 그 장인 건축가가 통달할 무언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학교, 즉 가르치는 곳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록된 문서에서도 이 사라짐의 직함을 찾지 못했습니다. 문자는 6,000년 후에 다른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하학은 일종의 문자입니다. 비례와 돌 속에 남겨진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고. 우리는 서로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괸베클리 테페에서 발견된 동물뼈 중 한 종은 식량원으로서의 역할과 일치하지 않는 빈도로 나타납니다. 바로 여우입니다. 가젤은 동물군 구성에서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는 합리적입니다. 가젤은 이 시기 이 지역의 주요 대형 사냥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가젤 집단 사냥에 대한 증거는 잘 뒷받침됩니다. 들소, 멧돼지, 붉은 사슴도 발견됩니다. 이들은 대규모 공동 사냥 및 축제와 일치하는 양으로 존재합니다. 여우뼈는 유적지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데 연구자들은 이를 불균형적이고 뚜렷하게 분포된 패턴으로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음식물 쓰레기처럼 한데 모여 있지 않습니다. 공간적 분포 패턴이 다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여우가 이 유적지에서 특별한 의례적 의미를 지녔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의 역할과는 구별되는 의미입니다. 기둥 자체에도 여우들이 나타납니다. 얕은 도들새김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뛰거나 앉아있는 모습이며 우연이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적지의 도상학은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조각을 위해 선택된 동물들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은 순전히 미학적인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타슈 테펠러 네트워크의 일부인 인접 유적지 카라한 테페에서도 조각과 동물 형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는 상징적 의미의 운반자로서 특정 종에 대한 유사한 주의를 보여줍니다. 여우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솔직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 유적지는 12,000년 전의 것입니다. 그 건설자들의 상징적 어휘에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기록된 전통은 없습니다. 점토나 파피루스에 기록된 어떠한 신화도 이 특정 언덕으로 확신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우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우의 뼈는 이곳에 비정상적인 양으로 존재합니다. 여우의 이미지는 조각된 돌 속에 있습니다. 매립층과 도상학 모두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여우의 존재는 여우가 인식된 존재 범주였음을 시사합니다. 식사나 해충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일관된 물질적 흔적을 남길 정도로 중요한 무언가였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맥락에서 토템이라는 단어를 신중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 다음 너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제쳐두었습니다. 이 개념은 후기 인류학적 전통에서 너무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관찰은 타당합니다. 괸베클리 테페의 일부 동물들은 식량 그 이상이었습니다. 일부 동물들은 건설자들이 살았던 개념적 세계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의미의 일부였습니다.
의미로 만들어진 세계는 순수한 유목민, 무리의 세계가 아닙니다. 무리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들은 이야기와 관습, 그리고 친족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괸베클리 테페에서 볼 수 있는 종류의 의미 부여는 공동체와 장소 사이의 안정적인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조각된 돌에 새겨지고 수십 년에 걸쳐 반복되며 여러 구역에 여러 기둥에 걸쳐 실행되는 일관된 상징 프로그램으로 조직된 것입니다. 여우가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가 오직 반복적인 방문을 통해서만 의미를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겹치고 몸짓이 겹치고 조각된 이미지가 겹쳐지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덕 중유성으로 가득 찰 때까지 말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순례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수백 년간의 기도 후에 대성당이 되는 모습입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반복된 인간의 의도로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돌 자체가 그것을 품고 있는 듯한 장소입니다. 여우는 그러한 포화의 일부입니다. 수많은 생애에 걸쳐 짜여진 직물의 한 가닥입니다. 기원전 8000년경 누군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괸베클리 테페의 구조물들은 메워졌습니다.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함께 버려져 점차 흙이 쌓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메워졌습니다. 석회암 조각, 부싯돌 날, 동물뼈, 흙 등 수톤의 잔해가 의도적이고 통제된 과정으로 구조물 내부와 위에 퇴적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비워졌던 구조물들은 모두 매장되었습니다. 자연 안반을 다듬어 매끄럽게 만들었던 바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 년간 세워지고 조각되어 보살펴졌을 기둥들도 모두 묻혔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를 알고 있습니다. 메워진 흙이 너무 균일하고 밀도가 높으며 자연적인 퇴적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의도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곳에 놓였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무엇을 덮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 행위에 대한 합의된 설명은 없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의례적인 폐쇄로 해석했습니다. 구조물들은 건축자들이 유지했던 우주론적 틀 속에서 그 목적을 다했습니다. 이후 의례적으로 사용이 중단되었습니다. 땅에 받쳐졌습니다. 언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다른 신석기 유적지에서 기록된 관행과 일치합니다. 이는 신성한 공간을 의도적으로 해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종종 잔치와 특정 물품의 매장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은 실용적인 동기를 제시했습니다. 메워진 구조물들이 새로운 건축물의 기초나 플랫폼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메우는 것이 불안정해진 건물의 구조적 부패를 관리하는 방법이었을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설명도 그 자체로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도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인 매장은 그 동기와 상관없이 이를 행한 사람들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이 장소와 충분히 오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석적인 말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2번 방문한 것을 의례적으로 매장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 구조물이 당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면 스톤의 특정 물질로 조심스럽게 메우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장 행위는 이전의 애착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슬픔
혹은 기능적 등가를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끝났다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조직화를 의미합니다. 거대한 석조 구조물을 채울 만큼 충분한 양의 물질을 옮기는 것은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하나를 짓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노력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음식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과정에 권한을 가진 누군가의 지위를 받았습니다. 매장은 작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기념비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반기념물이자 종말을 위한 기념물이었습니다. 매장 후에 언덕은 조용해졌습니다. 이후 수백 년 동안 더 작은 집단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유적지 사이를 움직였지만 재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후기 방문의 흔적은 상층 퇴적물에 남아 있습니다. 불을 피운 구덩이, 흩어진 도구들, 훨씬 작은 규모의 모임에서 나온 뼈들입니다. 거대한 구조물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 장소를 유지했던 공동체는 변했습니다. 기하학적 지식을 전수하고 조각된 해골을 관리했습니다. 잔치와 사냥, 돌 옮기기를 조직했던 공동체는 흩어졌습니다. 또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언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로 변모했습니다. 신석기 혁명은 이미 그 지역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래 계곡에는 농경 마을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언덕 위 구조물에 쏟아졌던 조직적인 에너지는 이제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더 낮고 따뜻하며 생산적인 세상으로 재분배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닥 아래 곡물을 저장한 집들과 밭, 그리고 가축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언덕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 놓여있던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알아볼 누군가를 12,000년 동안 기다릴 것이었습니다. 괴베클리 테페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유적지의 현대사 대부분 동안 괴베클리 테페는 홀로 존재했습니다. 설레도 근접한 유사성도 없는 언덕 위에 단일한 이례적인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한 고립은 그 신비로움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을 그토록 불가능하고 설명할 수 없게 만든 이유의 일부였습니다. 만약 오직 하나뿐이었다면 아마도 기존의 틀은 유지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돌연변이었습니다. 또한 우연한 상황의 산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재구성할 수 없는 조건에서 한 번 발생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은 어떤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괴베클리 테페에서 남동쪽으로 24km 떨어진 곳에 카라한 테페라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발굴 작업은 2020년대 초에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 이래로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카라한 테페는 타쉬 테펠러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터키 문화관광부 산하의 협력 연구 이니셔티브입니다. 현재 터키 남동부의 비교적 밀집된 지역에서 10여 개 이상의 선토기 신석기 유적지가 기록되었습니다. 카라한 테페에는 제자리에서 확인된 T자형 기둥이 250개가 넘습니다. 현재 집계에 따르면 괴베클리 테페보다 많습니다. 그 의례적인 건축물에는 바닥에 박힌 인간 형상을 중심으로 하는 바위 굴착실이 있습니다. 이 방은 벽에서 조각된 머리가 튀어나온 기둥 샤프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도상학은 괴베클리 테페와 중요한 면에서 다릅니다. 괴베클리 테페가 동물 상징주의를 강조하는 반면 카라한 테페는 인간의 몸을 의례 공간의 중심에 둡니다.
사실적으로 조각된 얼굴들이 있습니다. 거의 초상화처럼 느껴질 만큼 충분한 해부학적 특이성을 가진 형상들이었습니다. 2025년 발굴 시즌 동안 카라한 테페의 연구원들은 인간 조각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조각상은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2.45m였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 시기에서 알려진 가장 큰 구상 조각상입니다. 그 얼굴은 사실적인 세부 묘사를 가지고 있다고 묘사되었습니다. 마치 앉아있는 듯 돌 벤치에 부착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혹은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퀘베클리 테페 자체에서는 2025년 시즌에 비교적 희귀한 것이 나왔습니다. 명확하게 정의된 머리와 몸통 특징을 가진 인간 조각상이 B 구조물과 D 구조물 사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적지는 항상 동물 조각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명백히 인간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 형태의 조각상은 훨씬 드뭅니다. 두 개의 그러한 형상이 같은 시즌에 나왔습니다. 이는 서로 몇 주 간격으로 두 인접한 유적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를 단순한 우연보다는 하나의 패턴으로 간주합니다. D 구조물에서는 채색된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붉은색과 흰색 안료 등 원래 표면 처리의 흔적이 남아있는 멧돼지 조각상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초기에 알려진 채색 조각상 중 하나였습니다. 고원에 가공되지 않은 석회암으로 보여진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색으로 치장된 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진 돌이었습니다. 타쉬 테펠러 프로젝트는 현재 36개 이상의 기관과 220명의 연구원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여러 유적지에서 동시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에 터키 문화부 장관 메흐멧 누리 에르소이가 5년 요약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발견된 유물들은 이 지역에 밀집된 신석기 인구가 존재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1500년에 걸친 연속적인 거주를 보여주었습니다. 주거 구조물, 매장지, 오븐, 음식 준비 구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과 영적인 관습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조직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곳은 한 지역입니다. 하나의 문화입니다. 하나의 세계입니다.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설명할 수 없는 언덕이 아니었습니다. 공통의 상징 체계로 연결된 선토기 신석기 공동체들로 가득한 풍경이었습니다. 또한 공동의 건축 전통과 죽은 자들과의 공유된 관계를 가진 공동체들이었습니다. 공동체들은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규모로 건축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문명이라고 인식하는 세계보다 12,000년 앞선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그림에 대면하면 수렵 채집인이라는 명칭은 이상해집니다. 어쩌면 가장 기술적인 의미에서는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냥을 했고 채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칭은 단순함, 즉흥성, 그리고 세상과의 당장 먹고 사는 관계를 암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적지에서는 아무것도 이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물들을 그렸습니다. 죽은 자들을 조각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기하학적 모듈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사냥과 대규모 잔치를 조직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매장했으며 더 많은 기념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신학을 필요로 할 만큼
풍요로운 세계를 가졌습니다. 행정을 필요로 할 만큼 복잡했습니다. 또한 사후 세계에 대한 이론을 필요로 할 만큼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수렵 채집인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제 미완성된 기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기둥은 고원의 남쪽 가장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조각되던 기반함에 붙어 있습니다. 9m 크기의 석회암입니다. 무게는 40에서 50톤에 달합니다. 작업은 도중에 중단되었고 다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도구들은 조심스럽게 놓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떨어뜨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떠났을 때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오직 그 석재만이 미완의 상태를 아무런 변명 없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괵베클리 테페의 약 10%가 발굴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지구물리학적 조사는 이 언덕에 적어도 20개 이상의 대형 구조물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연구자들은 전체 유적지를 완전히 발굴하는데 150년의 신중한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완성된 기둥은 이 유적지에서 가장 솔직한 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이야기의 부분을 나타냅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일의 약 90%는 여전히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10%의 유물들은 많은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인간의 생활의 깊은 역사에 대해 우리가 알던 것을 크게 수정해야 했습니다. 저장 상자 속의 갈돌들, 고원 안반의 파인 물탱크들, 여러 세대에 걸쳐 전수된 기하학적 모듈, 끈에 매달린 조각된 해골들, 비정상적인 분포를 보이는 여우들, 그림이 그려진 멧돼지, 카라한 테페의 거인상들은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렵채집 사회의 틀에 편안하게 들어맞지 않습니다. 고대 우주비행사 이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론은 제카리아 시친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대중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의 넓은 영역에 걸쳐 송산탕한 힘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인간이 이것을 할 수 없었다고 믿도록 요구합니다. 그 주장은 선사시대 농업 이전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업적의 규모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외계의 설명을 요구합니다. 시친의 수메르어 문헌 해석은 전문적인 쌀기 문자 학자들과 고고학자들에 의해 거부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론은 학문적인 것이 아닌 대중문학 전통입니다. 괵베클리 테페의 실제 증거는 두 가지 틀보다 더 흥미로운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축한 범주, 즉 유목 선사 시대와 조직화된 문명 사이의 명확한 경계가 항상 단순화된 것이었음을 주장합니다. 인간은 특정 풀을 줄지어 경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부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잡성, 협력, 신학, 그리고 기념비적인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정착 문명과 관련된 조직 역량은 정착지 자체보다 선행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착과 농업을 향한 압력을 만든 힘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슈미트는 사원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 도시가 건설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증거가 점점 더 보여주는 것은 사원조차도 이미 도시의 사회적 장치처럼 기능하는 것을 개발했던 사람들에 의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위계질서,
전문가들, 전수된 지식, 그리고 조직적인 노동이 있었습니다. 의례 경제와 영구적인 주소를 요구했던 죽은 자들과의 관계도 나타났습니다. 도시는 나중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만들 능력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바깥은 이제 언덕이 조용합니다. 고원은 오후에 햇빛을 받아 잠시 머금고 있다가 사라집니다. 발굴된 구조물들은 현대적인 넓은 보호 지붕으로 덮여 있습니다. 옅은 금속 캐노피가 그늘을 드리웁니다. 관광객들은 지정된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보호 울타리 너머로 부분적으로 묻힌 기둥들의 꼭대기를 내려다봅니다. 유적지는 깔끔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입니다. 2018년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캐노피 아래에는 관광객 통로가 있습니다. 발굴된 10%에 대한 세심한 기록도 존재합니다. 그 아래에서 나머지 유적지는 계속 완벽하게 방해받지 않는 어둠 속에 존재합니다. 다른 18개 정도의 구조물들은 아직 지도로 만들어지지도 읽히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조각된 석회 암에 맞서 그들의 조각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체움 퇴적물, 동물뼈, 갈돌, 도구, 그리고 석재 용기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해골들을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그림이 그려진 동물들. 아직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한 배열로 놓인 더 많은 기하학적 정밀함. 미완성된 기둥은 이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발굴되지도 묻히지도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저 존재합니다. 그 기둥은 항상 알던 날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둥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처럼 아나톨리아 바람을 막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어디를 가든 질문을 동반합니다. 강당과 학술지, 박물관 전시, 카탈로그까지 따라갑니다. 그 질문은 해결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표준적인 대답인 수렵 채집인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틀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범주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시간표의 특정 지점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나아갑니다. 유목에서 정착으로, 원시에서 문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갈돌들은 그 틀에 맞지 않습니다. 물탱크도 맞지 않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전수된 기하학적 모듈도 맞지 않습니다. 조각된 해골도 맞지 않습니다. 여우들도 맞지 않습니다. 그림이 그려진 멧돼지도 맞지 않습니다. 2.45m 높이의 사람, 얼굴 조각상도 맞지 않습니다. 그 조각상은 24km 떨어진 곳의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맞는 것은 이름 붙이기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지속된 공동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조직된 상당한 규모의 인구입니다. 그들은 죽음에 대한 신학을 개발하고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수정된 해골, 조각된 독수리, 그리고 머리 없는 부조를 요구할 만큼 정교했습니다. 그들은 세대가 바뀌는 수십 년 동안 기하학적 모듈을 유지했습니다. 건축 지식을 충분한 정밀함으로 세대에 걸쳐 전수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인 사냥과 대규모 곡물 가공을 통해 스스로를 먹여 살렸습니다. 건조한 달 동안 빗물을 담을 물탱크를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경작된 밭에 1000밀이 심어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수렵 채집인이라는 분류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그것은 더 큰 도구가 필요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도구에 맞는 단어였습니다. 고원 아래 아직 아무도 도달하지 못한 구조물들 속에는 질문을 완전히 바꿀 증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매장지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후기 문자 체계와 연결되는 상징, 아직 묻지 못한 무언가를 알려주는 석재 용기 속잔해, 혹은 더 많은 미완성 기둥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50톤짜리 돌들이 조각 도중에 버려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고 지금은 재구성할 수 없는 이유들 때문입니다. 언덕은 자신이 품은 것을 간직합니다. 마지막 방문객이 떠난 후 긴 고요가 찾아옵니다. 보호 캐노피는 식어가는 공기 속에서 작은 소리를 냅니다. 고원은 그 후에 나타난 모든 것이 비워집니다. 유적지는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쉽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된 모습입니다. 오직 돌만이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인내심을 보입니다. 43번 기둥에 조각된 형상들은 구조물 내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들은 자신들의 원반을 들고 있습니다. 머리 없는 형상은 한 팔을 들어 올린 채 서 있습니다. 그 몸짓의 의미는 시간이 흐르며 사라졌습니다. 조각과 발견 사이의 긴 시간 속에서 그 의미는 녹아내린 것입니다. 더 많은 몸짓들이 여전히 땅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더 많은 의미들. 우리는 그들에게 도달할 수도 있고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언덕은 어떤 식으로든 남아 있을 것입니다. 언덕은 항상 모든 것을 품어왔던 것처럼 그 안에 놓인 것을 간직할 것입니다. 돌의 인내심, 언덕의 고요함, 확실했던 모든 것들이 천천히 사라집니다.